케니치는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추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약을 복용한 후 갑자기 실신하여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고 점심을 준비한 후 좋아하는 취미인 그림을 그리며 TV를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그의 하루는 태블릿을 들고 있던 중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로 순간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을 살피며 상황 파악을 시도하던 중 그의 뒤에 무언가 존재함을 감지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익숙한 사람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대신 뼈로 된 전사를 마주하게 되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던 그는 TV 프로그램에서 본 동작을 떠올려 따라했고 놀랍게도 그의 앞에 있는 화면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크린은 그의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확인했고 통계와 가상 상점 옵션을 제공했다. 호기심이 케니치를 상점으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의 이전 삶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상점을 발견했다. 아이템 여기에 놓으세요라고 적힌 인벤토리도 있었다. 기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는 잔디를 집어들고 인벤토리에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저장했다.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보며 그는 인벤토리의 폐기 기능을 시험해 보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새로운 능력에 흥분하면서도 당황스러워하던 케니치는 곧 기본적인 필요를 상기시켰다. 배고픔이었다. 불행히도 이 기묘한 세계에서도 그는 음식을 살 돈이 없었고 잔액을 충전해야 했다. 적응하려는 의지로 케니치는 잔디를 팔아보려 했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음을 알았다. 그는 다음으로 스켈레탈 워리어의 소지품에 주목하여 이를 수집하고 판매하여 인상적인 98,000엔을 얻었다. 이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그는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사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매장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토어에서 구입한 자전거를 타고 켄지치는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는 잠시 쉬며 식사를 즐기며 드문드문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숲에서 몬스터 무리가 그를 습격했을 때 평화는 금세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그는 비상식량을 찾기 위해 가상상점을 열심히 검색했다. 절박한 마음에 불꽃놀이를 구매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몬스터들이 접근하자 그는 석궁을 구매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는 창을 발사해 몬스터들을 충분히 다치게 하여 물리쳤다. 케니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방해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 그 다음 날 아침, 케니트는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보던 케니트는 먼 곳에 있는 도시의 성벽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도시 근처에 다가갈 무렵, 그는 지나가는 마차와 거의 충돌할 뻔했다. 놀랍게도 마차의 승객은 일본어를 말했고 이는 케니트가 도시의 주민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마차 안에 있던 사람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케니트에게 탑승을 제안했다. 케니트는 돈이 없었지만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하며 마차에 올랐다. 케니트는 마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여행하는 동안 케니트는 상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상인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케니트의 독특한 의복과 도시를 방문하는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켄지치는 무역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상인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인이 켄지치가 인벤토리 박스를 가지고 있느냐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켄지치가 답하기도 전에 그와 함께 있던 소녀가 자신의 인벤토리 박스를 보여주었고 이 모습에 켄지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도시로 가는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켄지치는 낯선 풍경과 주변을 신중히 관찰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켄지치는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내리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상인은 감사를 표했으나 켄지치는 오히려 상인이 도시에 대해 알려준 귀중한 정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감사의 표시로 켄지치는 상인에게 작은 후추 봉지를 건넸다. 그러나 상인의 반응은 놀람이었다. 그는 향신료 무역이 강력한 가문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향신료를 거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위험을 깨닫고 킵치니는 후추가 선물일 뿐이며 거래품이 아님을 즉시 명확히 했다. 비록 킵치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으며 후추를 대가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몇 잎의 동전을 킵치니에게 건넸다. 킵치니가 동전을 팔았을 때 그 값어치가 약 108,000엔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이는 가상 상점에서 후추를 구입할 때 지출했던 950엔에 비해 엄청난 수익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킵치니는 이 새로운 세계가 제공하는 기회들에 감탄했다. 킵치니는 계속 도시를 탐험하다가 여관을 발견했다.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여관주는 그에게 음식이나 숙박이 필요한지 묻는다. 케니치는 숙소를 정했고 금방 가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케니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현지 관습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은 여관 주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외모가 현지인과 눈에 띄게 달랐기 때문에 그가 왜 도시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케니치는 무역을 하려는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그가 읽기, 쓰기, 산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상인 조합에서 그를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니치는 자신감 있게 세 가지 분야 모두 뛰어나다고 확신했지만 현지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웨이트리스는 간단한 문제를 제시하여 그의 수학 실력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케니치는 쉽게 문제를 풀었고 이트리스는 감탄했습니다. 자신을 진달래라고 소개한 아젤레아는 켄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켄은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아젤레아는 귀한 간식을 받기 위해 켄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호기심에 동의했고 켄이 간식을 건네자 매우 기뻐했다. 아젤레아는 카단 왕국에서는 이런 맛있는 간식이 없다고 말하며 마침내 켄에게 자신의 위치를 인식시켰다. 그녀는 이 간식의 맛을 고귀한 사람들의 음식처럼 뛰어나다고 묘사했다. 장난스럽게도 그녀는 귀족들이 이 간식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신에게서 가져가 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켄은 미소로 그 말을 무시하고 즉시 수업을 시작하자고 재촉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케니치는 현지 언어와 산수 체계의 기본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개념과 그의 결단력이 합쳐져 그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아젤리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장난스럽게 그녀는 그의 실력으로 그는 분명 성공한 상인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그의 애인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했습니다. 케니치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뻘 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업 중에 아젤리아는 케니치가 자신을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기뻐하며 그녀는 두 번째로 귀부인이 된 기분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음 날 케니치는 상인조합을 방문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등록비가 은화 1개, 무려 5만 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금액을 선불로 지불할 수 없었던 그는 할부 계획을 선택했다. 과정이 끝난 후 기사단 직원은 그에게 등록된 상인임을 나타내는 금속 배지를 건넸다. 그녀는 그가 무역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줄 것을 지시했다. 케니치는 북적이는 도시시장에서 기본적인 물건의 가격이 자신의 세계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과일 상인이 그에게 다가와 다양한 과일을 제공했다. 케니치는 일부를 구입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작물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 나중에 여관으로 돌아온 후 그는 아자리아에게 일부 과일을 선물했다. 기뻐한 아자리아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기사단 등록에 대해 질문했다. 켄이 자랑스럽게 배지를 보여주자 그녀도 그의 흥분을 함께 나눴다. 그날 저녁, 켄은 하루의 사건들로 지쳐 자신의 방으로 물러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래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기술을 활용해 그는 자신의 진열대를 철저히 조각하고 배열했다. 아젤레아는 그의 목수 능력을 감탄하며 그의 노력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다. 켄이 수건을 걸고 판매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아젤레아는 그가 만든 옷핀에 관심을 끌렸다. 흥미를 느낀 아젤레아는 그것들이 그의 상품 중 하나인지 물었다. 그녀의 관심에 놀란 켄은 아젤레아가 도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옷핀이 약해서 쉽게 부러진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몇 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케니치는 시장에 가서 한 여자에게 자신의 가게를 그녀 옆에 설치할 수 있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케니치가 물건을 보여주려고 보관함을 열자 그 여자는 전에 본 적 없는 보관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케니치는 물건을 풀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빨래 집게를 보고는 감탄하며 5개를 사기로 했습니다. 케니치는 하루를 계속했고 빨래 집게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5,000엔을 벌었습니다. 나중에
잘 차려입은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칼을 사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케니치가 가격을 말하자 그 남자는 비싸다고 말했지만 고품질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남자는 케니치에게 더 큰 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케니치는 가게를 뒤져 그 남자를 크게 감탄시킨 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케니치가 금화 한 잎이라는 가격을 말하자 그 남자는 너무 비싸다고 놀랐습니다. 그때 고양이를 닮은 반인반수가 다가와 케니치를 냄새 맡기 시작했고 케니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생물의 행동 때문에 케니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생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곁에서 장사하던 여자가 케니치의 반응을 눈치채고 아마 이런 종족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케니치는 자신이 온 곳에는 이런 존재가 없다고 인정했다. 짐승족 중 한 명이 케니치의 가판대 위로 뛰어올라 케니치가 가판대를 덮는 데 사용하는 매트를 사겠다고 했다. 케니치는 처음에는 팔지 않는다고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매트를 더 만들기로 했다. 그러자 짐승족은 매트 3개를 사겠다고 했다. 케니치는 3개의 9개의 동전 대신 8개의 동전에 팔겠다고 할인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은화밖에 없었다. 케니치는 은화 2개를 받고 동전 2개를 거스름돈으로 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야수인들은 처음에 케니치가 그들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아한 남자는 케니치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확신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었다. 안심한 야수인들은 구매를 완료하고 떠났다. 케니치 옆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여자는 야수인들이 계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우아한 남자는 검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케니치에게 협조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케니치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5일 묵을 요금을 지불했다. 아자리아는 그에게 돈을 벌었는지 묻고 그는 괜찮은 금액을 벌었다고 답했다. 한편 옷집게를 구입했던 한 고객은 그것을 주인에게 선물했다. 그 여주인은 낮은 가격과 실용성에 감탄하여 그 상품을 자사의 상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서둘렀다. 여관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는 직접 물을 데워 사용할 통을 사는 것을 고려했지만 문제를 피하려면 고품질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에 잠긴 케니치는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과 계속 보아왔던 수수께끼의 화면들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 갈 악마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다. 체념하고 그는 잠이 들었다. 다른 한편 숲속에서는 집 없는 소녀가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보였다. 잡아먹은 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배부르게 먹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케니치는 여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장신구를 진열하기로 했다. 옆에서 물건을 팔던 여자는 여느 때처럼 그의 독특한 상품들을 감탄하며 그의 공급처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다. 케니치는 미소를 지으며 영업 비밀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늦게 전날 빨랫줄을 산 하녀가 돌아왔다. 케니치는 100개의 빨랫줄, 거의 100골드에 달하는 주문에 놀랐다. 꽤 큰 금액이었지만 하녀는 자신감 있게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상품들을 둘러보다가 목걸이에 눈길을 멈췄다. 케니치는 그것이 6실버라고 말했지만 하녀는 그 품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케니치는 그녀가 살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주겠다고 친절히 제안했으며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의 은혜를 받았다.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야수족들이 돌아왔다. 그들 중 하나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케니치에게 냄새를 맡아 향신료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들은 열심히 그에게 향신료를 팔라고 요청했다. 당황한 케니치는 망설이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 옆에 있던 여자 상인은 급히 개입하여 야수족들에게 향신료 거래가 강력한 향신료 가문 바코파의 주목을 끌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야수족들은 가문의 이름이 언급되자 불안해졌고 절박하게 케니치의 도움을 청했다. 관객들은 조용히 경고하며 만약 케니치가 향신료 가문과 마주친다면 그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니치는 답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스파를 직접 팔기보다는 대신 스파이스로 요리를 준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케니치는 짐승인간들을 강가로 연회에 초대했다. 기뻐한 짐승인간들은 흥분하여 춤을 추며 케니치를 강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도구를 꺼내 요리 준비를 시작했다. 여성 상인도 함께하고 케니치의 요청에 따라 야채를 썰었다. 그녀는 작업하면서 야채의 신선함과 품질을 감탄했다. 한편
짐승인간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잔치에 추가했다. 음식의 유혹적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룹에서 웃음과 미소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모두가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동감했다. 야수족 중 한 명은 음식만 있으면 완벽하다며 음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농담했다. 여성 상인은 그들을 꾸짖으며 케니치가 제공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케니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케니치는 조건으로 야수족이 이 잔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음료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들은 열심히 동의하며 강변에서 계속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음료를 즐겼다. 잔치 동안 케니치의 관대함을 목격한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너는 너무 너 자신에게 관대해 라고 말했다. 인사를 나눈 후 케니치와 짐승족들은 나머지 시간을 강가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며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케니치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장난기 넘치는 웨이트리스 아젤리아는 그에게 짐승족 소녀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놀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대신 자신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다고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케니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젤리아는 그의 옷에서 짐승족 소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케니치가 나중에 가게 문을 열자 하녀와 그녀의 여주인이 그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케니치는 잠시 여주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곧 하녀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는 전날 감탄했던 목걸이를 사러 왔는지 묻곤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래를 마쳤다. 주인 미미자는 케니치의 제품을 살펴보며 그 품질에 놀라워했고 다이아몬드와 거의 똑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을 느낀 미미자는 케니치가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케니치는 자신의 물건들을 골라 보여주었고 그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했다. 미미자는 자신이 말라상 무역회사 사장님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의 후계자임을 밝혔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사과한 뒤 그녀는 케니치에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들의 회사로 방문할 것을 부탁했다. 여성 상인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미미자가 말라상을 소유한 딸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켄지치에게 말하길 마요 씨는 단순히 성공한 상인이 아니라 친절함과 매력으로도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켄지치는 방문을 동의했으며 프리뮬라와 그녀의 하녀가 타고 온 호화로운 마차에 감탄했다. 프리뮬라는 귀족용 마차들이 그들의 지위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화려한 장식이 일반적임을 설명했다. 마차 안에서 하녀는 켄지치에게 그가 디자인한 것처럼 생긴 옷걸이를 보여주었다. 프리뮬라는 자신이 장인에게 그의 옷걸이를 복제하도록 부탁했으나 금속 부품의 복잡성 때문에 그가 이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켄지치는 이 작업의 난이도를 인정하며 옷걸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제작에는 고급 기술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리뮬라도 동감하며 그녀의 장인이 같은 감정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켄지치는 저택의 웅장함에 경외심을 느꼈다. 프리뮬라는 이보다 더 큰 다른 귀족들의 영지와 비교하면 겸손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했다. 그녀의 말에 케니치는 이 사회의 엄격한 계층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케니치는 프리뮬라의 아버지인 말로 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권위와 따뜻함을 동시에 풍기는 인물이었다. 인사말을 나눈 후 그들은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말로 씨는 케니치의 제품을 검토하면서 섬세한 공예와 품질에 감탄했다. 프리뮬라는 케니치가 저장 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언급했는데 이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놀란 말로 씨는 자신도 저장 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회사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케니치는 그 성취에 감탄하며 자신의 저장 상자는 단순한 재고 관리용으로만 사용해왔다고 고백했다. 이 발언은 그룹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고 말로 씨는 켄지치의 선물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에 대해 농담을 던졌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분위기가 진지해졌다. 말로 씨는 켄지치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켄지치에게 자신의 독특한 제품들을 말로 무역회사에 독점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 켄지치는 제안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차렸다. 말로 씨의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이 상품들은 더 높은 가치 있는 시장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켄지치는 고민에 찬 질문을 던졌다.
왜 말로 씨는 단순히 저렴하게 물건을 사서 다시 팔지 않느냐고. 말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케니치는 그것이 언짢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인정했다. 마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로 설명했다. 맞다. 그 이상으로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경쟁자들. 내 경쟁자가 당신에게 접근해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는 그런 기회를 내 경쟁자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마로 씨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결의에 찬 듯하면서도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마로 상사의 성공 비결은 한 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데 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로 씨는 케니치에게 제품의 소매 가격의 50%를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케니치는 망설임 없이 계약에 동의했다. 말로 씨는 더 좋은 비율을 제안하려던 참이었지만 케니치의 신속한 수락에 처음에는 반응하지 못했다. 그것은 딸 프리뮬라가 이를 지적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케니치가 제안에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악수로 합의를 체결하고 세부 사항을 확정한 후 공식적인 계약서에 서명했다. 케니치는 정기적으로 말로 무역회사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매출에서 25만 엔을 벌어들였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시간 동안 프리뮬라는 케니치의 목걸이를 감상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구매를 승인했고 프리뮬라는 케니치에게 10개의 금화를 제시하며 목걸이를 사겠다고 했다. 이 금액은 약 200만 엔에 해당하며 케니치는 이를 보고 경악했다. 더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케니치는 겸손하게 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를 손에 넣게 된 케니치는 이제 개인적인 주택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날 번화가를 거닐며 자신의 성공을 되돌아본 케니치는 이제 그동안 꿈꿔왔던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때라고 생각했다. 결심한 케니치는 인근 숲으로 들어가 도시 외곽의 고요한 장소를 자신의 기지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여기며 그곳을 선택했다. 여관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아자레아와 자신의 계획을 공유했다. 그를 위해 기뻐하면서도 숲 근처에 사는 위험에 대해 걱정하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다. 케니치는 위험을 알고 있지만 도시와 가까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케니치는 도구를 사서 숲속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지런히 풀을 베고 나무를 베어 집을 지을 공간을 마련했다. 일하는 동안 그는 거대한 나무들을 보관함에 넣으려 했지만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시도 끝에 그는 보관함에 10m를 넘는 물건은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케니치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힘든 노동에 금세 지치고 좌절했다. 이런 속도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형 굴착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기계는 120만 엔이라는 엄청난 가격이었기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투자가 자신을 더 이상의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굴착기를 구입한 후 케니치는 그것이 경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가상 상점에는 경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마지못해 기계를 작동시킬 값비싼 대체 연료를 구입했습니다. 저녁 작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그는 또한 작업 지역을 밝히기 위한 조명과 전선을 구입했습니다. 그날이 끝나갈 무렵 그는 근처 호수에서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기로 했지만 곧 끊임없는 모기 물림에 시달려 짜증나고 불편했습니다. 아젤리아가 곤충 기피석을 파는 상점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린 케니치는 다음 날 그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상인에게 동료 상인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상인은 호기심을 자극받아 케니치의 물건을 보고 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케니치는 팔러 온 것이 아니라 방충석을 사러 왔다고 설명했다. 상인은 가격이 세은화라고 말했고 케니치는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2개의 오렌지로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협상을 거쳐 상인은 2은화의 방충석을 팔기로 동의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케니치는 인사를 하고 나갔다. 상점으로 돌아온 여자 상인은 상인의 평판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무역계에서 지식이 풍부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케니치가 미래에 그와 동맹을 맺는 것이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화를 나누며 그들은 인근 공지판에 걸린 범죄자의 업데이트된 사진에 주목했다. 여자는 사가라는 무자비한 범죄로 악명 높은 장로의 사진을 가리켰다.
한편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보았던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 보여졌다.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마차에 실려갔고 그들의 운명은 불확실했다. 하지만 여정 중에 사가와 그의 부대가 교두보를 습격해 마차를 파괴하고 소녀들을 붙잡았다. 다음 날 케니치는 다시금 활력을 얻어 새로운 집 짓기에 착수했다. 그는 도구와 자재에 들어간 상당한 비용을 되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고요한 숲속 아늑한 오두막이라는 그의 꿈은 그를 집중시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케니치는 모든 노력이 자신에게 평화롭고 충족감 있는 삶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다음 날 케니치는 말로우 씨를 방문하여 설탕과 소금을 선물로 드리며 이 고급 제품들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말로우 씨는 국가가 설탕과 소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구매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케니치는 예상했던 큰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실망했다. 케니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말로우 씨는 그의 새긴 돌과 액세서리가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는 말로 그를 위로했다. 격려받은 케니치는 더 많은 작품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해 말로우 씨와 그의 딸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 판매로 15개의 금화를 벌어들였다. 감동받은 케니치는 자신의 집을 지을 장소로 돌아가 마침내 구입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음을 깨달았다. 우드하우스의 가격은 1700엔이었고 구입 후 나무 조각들이 그 앞에 쏟아졌다. 그의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캐빈이 자체 조립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무기력해진 게니치는 좌절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을 다시 추스린 게니치는 캐빈을 조립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구를 사용해 그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몇몇 늑대 인간들이 지나가며 도움을 제의했다. 그들의 도움에 감사한 마음으로 게니치는 그들과 함께 캐빈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이 작업은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노동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게니치는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캐빈 조립은 거의 한 달이 걸렸지만 완성되자마자 게니치는 그의 친구들과 도움을 준 늑대 인간들과 함께 축하했다. 그날 저녁 그는 새 침대에 누워 깊은 만족감에 잠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전기 설비와 오두막 페인트 칠 등 남은 과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케니치는 오두막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주변 땅을 정리하고 욕실을 짓고 개수대를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했다. 마침내 그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따뜻한 목욕을 하는 꿈을 이루었다. 행복에 겨워 그는 다른 세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자신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음을 되새겼다. 나중에 케니치는 아젤리아를 찾아가 숲속에 지은 오두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케니치는 머무는 동안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지만 그가 떠나자 슬픔에 잠긴 아젤리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감사해야 할 텐데. 케니치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자전거를 타고 숲을 탐험하기로 했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그를 맞추었고 케니치는 자전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더 많은 화살이 날아왔고 케니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숨어서 그들이 본 이상한 장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것은 숲에 사는 남자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짝 엿보니 케니치는 공격자들이 짐승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케니치를 죽이자고 제안했고 케니치는 이 세계에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고 공격자들을 놀라게 하여 그들 중 한 명을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 그는 폭발물을 던져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굴착기에 뛰어올라 그들을 쫓기 시작했고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 케니치가 그 지역을 살펴보니 고양이 같은 짐승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케니치가 다가가 도우려 하자 그 생물은 발악했지만 기진맥진하여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것의 약해진 상태를 보고 케니치는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 생물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살을 제거하고 상처를 소독한 후 치료제를 발랐습니다. 그 생물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듯했고 케니치는 그것이 제대로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케니치는 그 생물이 취약하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숲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 짐승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케니치는 그것을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수의학적 치료가 없었기에 그는 치유 마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 생물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케니치는 부상당한 고양이를 치료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며 늙은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은 충격을 받고 그에게 실망하여 말했습니다. 치료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가죽은 귀중하니까요. 케니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여자 상인은 그가 그런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런 선행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고양이를 닮은 짐승족 소녀가 와서 다친 고양이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케니치는 소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고 소녀는 즉시 고양이의 상처에 대해 개들을 비난하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케니치는 고양이가 음식을 먹은 것을 알아챘고 이는 회복의 분명한 징후였습니다. 짐승족 소녀는 케니치에게 의사냐고 물었고 케니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감명받은 소녀는 고양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소녀는 숲에서 사냥을 하고 새를 잡아 돌아왔고 그들은 함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소녀는 음식을 맛보고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의 완전한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케니치에게 그날 밤 그의 오두막에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니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양이의 건강은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케니치는 농사에 집중했고 작물에 물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우물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케니치는 여자아이 옆에 누워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고양이가 그에게 뛰어올라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하며 그를 깨웠습니다. 케니치는 고양이를 내보냈고 고양이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케니치는 자신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고 무역을 잠시 멈추고 우물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고 이 기간 동안 프리뮬라는 종종 그의 가게를 찾아 그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곳에 없었다. 결국 케니치는 우물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자신의 요새와 연결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원을 마련했다. 그가 자신의 성과를 감상하던 중 프리뮬라가 그의 요새에 도착했다. 케니치는 프리뮬라의 방문에 놀라 그녀가 왜 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가게가 닫혀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이 되어 온다고 설명했다. 야수족 소녀가 그녀에게 그의 위치를 알렸다. 프리뮬라는 요새에서 보는 모든 것에 놀라고 굴착기를 묻고 있다. 케니치는 장난스럽게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하인이라고 불렀다. 프리뮬라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호기심에 물었다. 케니치는 확인해주면서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간청했다. 그녀는 그 약속을 받았다. 케니치는 도시에 문이 닫혔는지 물었고 프리뮬라가 닫혔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밤을 지내려 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혼자서 밖에서 캠핑해야 하냐고 대답했다. 케니치는 즉시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했다. 프리뮬라가 케니치의 욕실을 본 후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샤워를 한 후 그녀는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편안한지를 믿을 수 없어 했다. 켄지치는 상황이 매우 부끄러웠고 만약 불확실하다면 다른 시간에 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고집했다. 그 이후 그녀는 욕실이 회사의 좋은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를 잡으라는 말로 마루 상사의 모토를 덧붙였다. 켄지치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면서 프리무라에게 샤워 가운을 사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다. 프리무라는 그가 이 제품도 공급할 것을 권했다. 켄지치는 처음에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지만 그녀가 고객들이 이 제품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 지적하자 제한된 양만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잠옷도 사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프리뮬라는 이 제품들로 인해 케니치가 단지 다일리아뿐만 아니라 카단 왕국 전역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니는 그런 생각을 거부하며 귀족들의 관심을 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프리뮬라도 동의하며 만약 귀족들이 그의 제품을 발견한다면 그를 적으로 돌릴 수 있음을 인정했다. 케니는 자신의 목표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뮬라가 해결책을 제안했다. 마로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의 제품을 수입품으로 팔며
그의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케니는 감사하며 그녀의 지원에 동의했다. 대화 중에 케니치는 프리뮬라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건네자 프리뮬라는 기뻐하며 케니치에게 부탁했고, 케니치는 기꺼이 승낙하여 프리뮬라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숲속에서는 수배 중인 범죄자들이 캠프를 치고 있었고, 납치한 소녀들을 혹독하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부리며 시켰습니다. 한편 범죄자 중 한 명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고, 그것은 더욱 사악한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다음 날 케니치와 프리뮬라는 이브라힘과 함께 말로 씨를 찾아갔습니다. 말로 씨는 딸을 돌봐준 케니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케니치는 놀랐습니다. 딸이 전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말로 씨가 화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말로 씨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니치는 말로 씨에게 자신의 최신 제품을 선보였고, 말로 씨는 매우 인상 깊어했다. 그들이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하녀가 말로 씨가 요청한 기록물을 들고 들어왔다. 케니치는 말로 씨가 매우 성공적인 상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 씨는 왕국에서 최근 이진 문서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기록물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니치는 자신의 세계에서도 이진 시스템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에 흥미를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프리뮬라가 케니치의 캡틴에서 사용했던 욕실에 대해 묘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말로 씨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케니치는 동의하며 밖에서 시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 씨는 이에 문제없이 자신이 회사의 최신 발명품도 케니치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켄지치는 새로운 제품이 물펌프라는 사실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 어려워하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아이디어를 훔쳐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이 왕국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프리뮬라는 물펌프가 빠르게 물을 끌어올리는 효율성에 깊이 인상받았다. 켄지치는 실망한 기분으로 자전거 시범을 보이며 주의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말로 씨와 프리뮬라는 켄지치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웃었다. 오두막으로 돌아간 후 프리뮬라는 켄지치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녀가 한 달간의 무역 원정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케니치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무시했다. 케니치는 프리뮬라가 자신에게 매우 호의적인 것을 알아챘고, 그녀에게 그녀처럼 어린 사람이 자신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프리뮬라는 자신이 그를 깊이 존경한다고 주장했다. 케니치는 말로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리뮬라는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케니치는 다른 때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프리뮬라는 마차를 타고 무역 여행을 떠났다. 케니치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데 이전에 그에게서 검을 산 기사가 도착했다. 켄지치는 그가 왜 온 것이냐고 물었고, 기사는 숲에 사는 남자에 대한 소문을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때 기사는 태양 전지판을 보고 켄지치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다. 켄지치는 그것이 자신의 개인 마법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놀란 기사는 정말로 켄지치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켄지치는 기사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기사는 이를 승낙했으나 대신 켄지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켄지치는 기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신이 만든 특별한 메달을 주었는데, 기사는 또 다른 검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켄지치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는 메달을 매우 감탄하며, 켄지치는 비싼 재료를 사용했지만 만약 기사의 침묵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깟 비용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사에게 자신이 이전에 구입했던 것과 비슷한 검을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에게 메달을 가져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기사는 케니치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대가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마요라는 소스를 만드는 마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새로운 사람에 대한 소문을 언급했고, 기사는 그 단어를 완전히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케니치는 충격을 받고 그가 마요네즈를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기사는 확인하며 그 사람이 그 소스를 사용하여 용을 물리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케니치의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세계 출신의 다른 누군가도 이 세계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반추하며 케니치는 자신의 세계 사람들 중 누가 제국에 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케니치는 무역 상단이 곧 도착할 것이며
자신이 그들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소란이 난 것 같았고 케니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싶어 했다. 갑자기 그의 하녀가 도움을 요청했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케니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갔을 때 누군가가 상단이 산적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프리뮬라가 납치당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떠났다. 사람들은 말로씨를 진정시키려 했고 기사 길드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며칠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산적 두목인 샤가가 상단을 습격하고 프리뮬라를 납치하고 모든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말로씨는 비통해하며 누군가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케니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 샤가가 프리뮬라를 나중에 쓸모있게 사용할 것이라며 감방에 집어넣었다. 말로씨는 겐지치에게 내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케니치는 걱정하지 마세요. 말로씨라고 안심시켰다. 무언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 케니치는 이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케니치는 준비하려고 말로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말로씨는 동전이 가득 든 가방을 건넸다. 샤가의 기지는 다일리아 시티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오래된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니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큰 차량을 선택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경고하며 소환 주문을 사용해 차량을 가져올 것이니 물러나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마술사라고 믿게 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성공적으로 차량을 소환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케니치는 차량 위에 서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차량은 위험하지 않고 나의 명령을 정확히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프리무라를 구출하기 위한 자원자를 모집하며 큰 보상을 약속했고 샤가에게도 현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케니치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 순간 케니치가 이전에 구한 고양이가 나타나 그와 함께했다. 그리고 케니치가 과거에 도와준 미아리와 다른 반인간들도 나타나 그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케니치는 그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준비를 위해 무기를 사주었습니다. 이전에 케니치와 거래를 했던 기사도 나타났고 케니치는 그를 환영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 함께 해줘서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당신의 부탁대로 비밀을 지켰지만 이제 당신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냈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케니치는 절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케니치가 이전에 준 강철로 만든 검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는 매우 기뻐하며 샤가와의 싸움에서 검의 강도를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케니치가 예전에 거래했던 늙은 상인도 나타났지만 케니치는 그에게 우리가 갈 곳은 위험해서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험가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법으로 불덩이를 소환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케니치의 친구인 여상인도 도착했지만 케니치는 그녀에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너무 위험해지면 도망갈 테니 돕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케니치는 더 많은 자원자를 모으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때 프리뮬라의 아버지가 나서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케니치는 그에게 부상 치료를 받고 딸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무사히 데려오겠습니다. 말로씨는 깊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후 건지는 길드에 가서 모험가로 등록하고 샤가와 그의 10명의 무리들을 물리치는 임무를 공식적으로 맡았다. 그와 그의 팀은 여정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하며 정말 샤가와 그 무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건지는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프리뮬라는 자신의 감방에서 앉아있을 때 집 없는 소녀가 빵을 가져다 주었다. 소녀의 배고픔 소리에 프리뮬라가 말했다. 너 먹어. 나는 안 먹겠어. 소녀는 빵을 신속히 먹고 프리뮬라가 물었다. 내가 역시 죄수인가 보군. 함께 도망치자. 노숙 소녀가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프리뮬라가 걱정 마. 도움이 올 거야 라고 대답했다. 케니치와 그의 팀은 해질녘까지 이동한 후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모두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그 후 케니치가 계획을 설명했고 모두 동의했다. 숲을 정찰하던 미알리는 케니치가 무전기로 말을 걸자 놀란 듯했다.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케니치는 그녀에게 상황을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다. 그러자 케니치는 차에 올라타 팀에게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여성 상인은 남은 채로 말했다. 너희가 하루 내로 돌아오지 못하면 나는 용자 길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할 거야.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났다. 미아리는 계속 사전 정보를 수집하며 켄치에게 무전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켄치는 공격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하프랑족 중 한 명이 켄치에게 약을 건네며 말했다. 너희는 아마 싸움을 해본 적이 없겠지? 이 약을 먹어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약을 먹은 후 켄치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끼고 이유는 몰랐지만 매우 기분 좋게 변했다. 그들은 프리무라의 위치에 도착했고 모두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다. 마법사는 차 위에 서서 강력한 주문을 걸었고 성문을 파괴했다. 켄지치와 그의 팀이 들어갔다. 도적들은 취해 있고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켄지치의 팀에게는 완벽한 공격 기회였다.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 많은 도적들을 제압했다. 한때 한 도적이 켄지치를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고양이가 그를 구했다. 더 많은 도적이 나타났지만 켄지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상점을 열고 굴착기를 소환하여 그의 높은 조명으로 도적들을 멀게 했다. 상황을 활용해 켄지치의 팀은 다시 공격을 시작해 많은 도적들을 무찌르며 승리를 거두었다. 기사가 특히 흥분하며 강력한 검으로 강도들을 베어 넘겼다. 강도들은 거니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디거로 프리뮬라를 찾으려 노력했으며 벽을 부수며 몇 명의 인지를 해방시켰지만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거니치는 샤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움직이면 나는 프리뮬라를 죽일 것이다. 프리뮬라는 거니치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흔들렸다. 샤가는 놀렸다. 그래, 내가 이 여자를 구하러 왔구나. 하지만 마법사들이 나타날 줄은 몰랐지. 거니치는 요구했다. 프리뮬라를 놓아줘. 샤가는 협박했다. 너희가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그녀를 죽이겠다. 케니치는 몰래 미알리에게 샤가의 눈을 붉은 빛으로 멀게 한 후 활로 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케니치는 레이저를 샤가의 눈에 조준하여 그를 넘어뜨렸다. 미알리는 기회를 틈타 그의 어깨를 쏘았다. 프리뮬라는 도망치려 했지만 샤가는 그녀를 막으려 했다. 노숙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쓰러뜨렸고 미알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케니치는 프리뮬라를 성공적으로 구출했고 두 사람은 포옹했다. 모두 기뻐했고 다른 많은 인질들도 해방시켰다. 케니치는 반인반수 중 한 명에게 여자 상인을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지친 노숙 소녀는 혼란 속에서 잠이 들었다. 케니치는 프리뮬라에게 소녀를 깨끗하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깎고 드레스를 사주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그녀의 이름이 아네모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샤가는 죽기 전에 귀족이 프리뮬라의 납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상인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프리뮬라가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네모네를 보고 그녀는 말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너와 같은 나이였을 거야. 케니치는 충격을 받고 물었다. 아들이 있으셨다고요? 그녀는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는 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두 행복했고 마침내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케니치와 그의 팀은 프리뮬라와 함께 도시로 돌아왔고 거기서 그녀의 아버지와 여러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이 그들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뮬라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는 그녀를 따뜻하게 껴안았고 모두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로우 씨는 그때 딸의 셔츠를 보고 그것이 새 옷인지 물었습니다. 프리뮬라는 케니치의 선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자고 즉시 제안하며 그것이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케니치는 아버지와 딸이 똑같은 사업 마인드를 공유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때 말로우 씨는 케니치에게 돌아서서 그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케니치에게 여정의 전리품에 대해 물으며 자신의 인벤토리 상자에 보관했는지 물었습니다. 케니치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케니치는 거기에 서서 최근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원래 목표, 즉 40대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원했던 그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야수족은 그가 범죄자의 머리를 처분함으로써 승리의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켄지치를 충격에 빠뜨렸다. 내가 꿈꾸던 평화로운 삶은 어디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그는 또한 여러 전리품을 수집했는데 금화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다. 도시로 돌아온 켄지치는 구출한 소녀들에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녀들은 슬픈 얼굴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설명하며 가족들이 이미 몰살당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켄지치는 그녀들이 다일리아로 함께 오라고 제안하며 그곳은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큰 도시라고 말했다. 프리뮬라도 그녀와 가족들이 정착을 돕겠다고 안심시켰다. 소녀들은 기뻐하며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켄지치는 안네모네에게 그녀의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유럽. 프리뮬라는 놀라며 마을이 매우 멀다고 말했다. 약 800km 떨어져 있다. 켄지치는 태연히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상인 여자는 안네모네가 마을에서 먹여 살릴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 팔렸으며 가엾고 불쌍한 소녀라고 설명했다. 켄지치는 안네모네에게 다리아로 함께 갈래요? 하고 물었다. 눈빛에서 행복을 본 그녀는 동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케니치는 여자아이들을 한 명씩 목적지까지 안내하기 시작했다. 길을 가며 쉬는 동안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케니치를 칭찬했다. 하지만 상인 여자는 그들이 케니치가 로맨스에 흔들릴 타입의 남자가 아니라는 걸 경고했다. 그녀는 만약 그가 무언가를 마음먹으면 어떤 여자라도 뒤로 하고 혼자 목표를 성취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케니치는 이 말을 듣고 불쾌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아이들을 안전한 곳까지 계속 안내했다. 길드에 도착하자 짐승족은 샤가의 잘린 머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고 길드 직원은 놀라움에 비명을 지르며 그것이 거기에 놓이지 않기를 간청했다. 잠시 후 길드 마스터가 몇 개의 머리를 가져왔는지 묻자 짐승족은 정확한 수를 모른다고 답하면서 대략 52개 정도라고 추정했다. 그들은 모든 머리를 정렬시키고 길드 직원들에게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검사가 끝날 무렵 케니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오래된 상인 친구가 다가와 그의 능력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 케니치의 마법은 뛰어나고 인벤토리 박스가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귀족들이 그의 힘의 정도를 알아차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니치는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노인 상인은 같은 약속을 하며 만약 그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도망칠 것이라고 고백했다. 곧장 기사가 도착해 케니치에게 백작을 만나러 간다고 알렸다. 케니치는 그가 귀족들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는지 물었다. 기사는 이를 확인한 후 떠났다. 장장 하루가 지나가며 케니치는 심증 과정이 하루를 모두 차지했다는 것을 되돌아보았다. 최종 보상은 861골드 동전이었다. 케니치는 상인 여자에게 그녀의 몫을 건넸으나 그녀는 필요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며 받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하거나 전투에서 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아네모네를 돌봐줄 허락을 구했다. 케니치는 그녀에게 잘 돌봐달라고 말하며 떠났다. 한편 도시의 주민들은 샤가의 패배를 축하하고 있었다. 켄지치는 보상금이 7명에게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상인 여자가 안모네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결국 안모네는 조용히 켄지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켄지치는 라일리아의 주점으로 가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즉시 그가 샤가를 처치했는지 물었다. 켄지치는 만약 그가 받은 보상금의 액수를 알게 된다면 그 돈을 모두 가져갈 것임을 알고 급히 이를 부인했다. 그 후 켄지치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다. 밤중에 깨어보니 놀랍게도 아네모네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케니치는 상인 아네모네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짐승족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다. 다른 일에 집중하기로 한 케니치는 얻은 무기를 팔기 시작했다. 무기상 주인은 그 품질에 깜짝 놀랐다. 한편 말로우 상회는 그가 모은 유물과 보석을 35골드에 매입했다. 케니치는 늙은 상인을 만나 7명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었다. 각자 12골드씩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아네모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네모네를 본 순간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꽉 안아주며 그동안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표현했다. 안네모네는 케니치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놀란 안네모네는 이유를 묻고 자신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사업도 맡겨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줄 테니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안네모네는 고집을 피우며 나는 케니치와 함께 살고 싶어 했다. 케니치는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안네모네는 결국 물러서며 만약 마음을 바꾼다면 언제든 나와 함께 있어라고 말했다. 안네모네가 도시로 떠난 후 케니치는 안네모네와 함께 걸으며 왜 그렇게 케니치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단순히 대답했다. 내가 나를 배불릴 때까지 먹여줬으니까. 케니치는 웃음을 참으며 알았다고 말했다. 그럼 저녁을 먹읍시다. 집에 돌아온 케니치는 아네모네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아네모네는 음식의 맛에 감탄하며 연신 칭찬했고 그 모습에 케니치는 기분 좋게 웃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목욕을 하고 아네모네는 그 경험이 즐거웠다. 하루가 평화롭게 끝나고 둘은 잠들었다. 하지만 밤중에 케니치의 집으로 알 수 없는 인물들이 접근했다. 한편 케니치는 악몽에 시달려 공포에 떨며 깨어났다. 지금까지 샤가의 패배로부터 반달이 지나갔다. 노르스볼 기사는 용맹스러움으로 칭송받아 남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시장을 거닐던 켄치와 안모네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발견했다. 켄치는 모루로 씨와 프리뮬라가 처음엔 자전거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나중에 그 실용성을 깨닫고 뒤늦게 따라했음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자전거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회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모루로 씨는 아이디어에 대해 5개의 금화를 보상으로 주었다. 모루로 씨는 켄치에게 만약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켄치가 계속 걸어가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자신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 후 모든 것을 검토하고 마무리한 길드를 방문했고 최종 보상이 그룹 사이에서 분배되었다. 케니치는 자신의 수입으로 머라로우 씨에게 빚을 갚았으며 남은 금액을 구출된 소녀들에게 돌려 그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 다음 인마를 찾아 골드 코인 1개를 건넸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대신 아네모네에게 과일을 선물했다. 떠나던 중 케니치는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을 바싹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추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케니치는 아네모네를 데리고 빠르게 멀어졌다. 그러나 추격자는 그들을 둘러싸며 사방에서 접근해왔다. 케니치는 골목으로 뛰어들어 뒤쫓는 자들을 따돌리려고 길에 물건을 던져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케니치를 몰아세웠고 마차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마차 안에는 귀족이 앉아 있었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말했다. 주인께서 당신의 목숨을 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을 체포하라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무모한 행동 없이 마차에 오르십시오. 케니치는 항복하는 척하며 순순히 따르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재빨리 폭약을 사서 붙잡은 자들에게 던졌다. 혼란 속에서 그는 마차 밑으로 미끄러져 도망쳤다. 활을 잡고 그들을 겨누며 경고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위협을 깨달은 남자들과 주인은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말로우 씨가 도착하여 케니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케니치는 마차에 올라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말로우 씨는 그 사건을 도시의 영주에게 보고할 것을 제안하며 그가 공정한 사람이고 도울 것이라고 케니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그렇게 하면 영주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말로우 씨는 케니치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케니치는 마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예비 계획을 실행할 시간인가 봅니다. 한편 말로우 씨는 프리뮬라에게 그 사건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케니치를 만나 제대로 감사하고 싶다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았다고. 자전거 발명이 왕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가족에게 귀족 자귀를 수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말로 씨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전체가 케니치에게 큰 빚을 지고 있으며 그에게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케니치를 만나겠다고 결심한 프리뮬라는 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텅 비어 있었다. 감정에 압도된 그녀는 케니치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케니치는 아네모네와 고양이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우연히 그는 여정 초기에 만났던 상인 페오를 만났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페오는 케니치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어 케니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케니치는 떠나기 전 자신의 짐을 싸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애초에 왜 거기에 살기로 했는지 의문을 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네모네를 지켜냈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함께 가는 게 정말 확실해? 아니마 님과 함께 있어도 괜찮을 텐데. 주저없이 아네모네는 대답했다. 응, 확실해. 케니치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차를 몰고 떠나면서 고양이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의 결의를 보고 그는 그것을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현재로 돌아와 케니치는 마침내 페오의 질문에 대답하며 나는 이제 가족과 함께 나만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네모네와 고양이는 행복에 겨워했다. 페오는 웃으며 내가 조금 부럽지만 여행 중의 행운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라고 말했다. 케니치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여정을 시작했다. 케니치는 휴식 시간에 강가에 들러 낚시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아네모네는 그의 솜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케니치는 정착할 곳을 여전히 찾고 있었고 속으로 낚시하고 먹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했다. 아네모네가 12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케니치는 그녀의 체격이 나이에 비해 작다는 것을 알아챘다. 드론을 이용해 강의 경로를 탐색한 결과 강은 호수로 이어졌고 그 너머에는 오스트렌티아 도시가 있었다. 호수에 도착하자 아네모네는 기쁨에 찬 모습으로 뛰어다녔다. 그녀는 배고픔에 시달리며 거리에서 힘겹게 살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 케니치와 함께 배부르게 먹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자신의 삶과 비교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감사하게 만들었다. 케니치는 마침내 정착할 장소를 정하고 집을 지을 준비를 시작했다. 정착한 후에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야 했고 결국 필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런 다음 케니치는 차량용 연료를 찾기 시작했지만 등유는 너무 비쌌다. 대안을 찾겠다고 결심한 그는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아네모네가 다가와 함께 읽고 싶다고 말했다. 케니치는 그 책이 아네모네가 아는 언어와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아네모네는 그의 언어를 배우겠다고 열렬히 말했다. 그녀의 결의에 감탄한 케니치는 그녀에게 책을 사주었고 그녀는 신나게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날 케니치는 마을 정착에 계속 매달리고 있었는데 짐승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무기를 준비했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의 오랜 친구 미알리여서 깜짝 놀랐다. 미알리는 그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해 화를 내며 그의 냄새를 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했다.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는 미알리의 등장에 아네모네는 매우 기뻐했다. 케니치는 달리아의 현재 상태를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다. 미알리는 도시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기사 노르사발이 프리뮬라에게 청혼했다고 전했다. 케니치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에 그들은 함께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냈다. 케니치는 미알리가 자신의 언어를 읽지 못하는데도 이야기를 따라오는 것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에게 이 세계에서 그림이 있는 이야기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세계의 이야기들을 이 세계를 위한 만화로 각색했을 때 매력적일지 확신하지 못했다. 케니치는 이 세상에 판타지 이야기가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미아리와 안네모네는 두 사람 다 열정적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문화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영감을 받아 케니치는 그림이 들어간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여러 개의 만화를 창작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완성된 후 그는 미아리와 안네모네에게 각각 하나씩 선물했고 그들은 그의 작품에 감탄하며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그들의 정착지로 한 명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케니치는 미아리와 안네모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후 방어적인 자세로 방문자들을 맞이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고 급히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강 건너 마을 산타카에서 왔습니다.
케니치는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기에 사는 것을 금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다. 없습니다. 산적들이 이곳에 정착했을까 봐 걱정되어 이 지역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케니치는 무기를 약간 내리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상인일 뿐입니다. 그 남자는 케니치를 보며 말했다. 상인치고는 무장이 너무 잘 되어 있군요. 케니치는 대답했다.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기에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자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필이 나타났고 그의 짐승인 친구는 놀랐다. 사자표는 누구나 쉽게 우호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같아. 그가 말했다. 그의 인간 동반자는 제시케이션된 대로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 판단을 따를게. 그들은 케니치에게 자신들을 소개했고 인간은 크로톤이라고 불렸으며 짐승인 사람은 니호니우스라고 불렸다. 그리고 케니치도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를 알게 되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니호니우스는 여기에는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크로톤은 다행이군요이라고 말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다 크로톤은 케니치가 만든 그림책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팔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케니치는 그렇다고 했고 이내 크로톤은 책 한 권을 샀습니다. 나중에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미알리는 축하해요. 첫 책을 팔았잖아요. 라고 놀렸습니다. 케니치는 크로톤에게 아네몬의 또래의 딸이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해 책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니치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약초를 채집했습니다. 그 후 편안한 목욕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위험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직접 생산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슬퍼하는 듯한 아네모네를 돌보지 못했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그림책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아네모네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녀의 기분을 높여주기 위해 켄지치는 아스렌티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때 미알리가 나타나며 말했다. 나도 일기거 할래. 아네모네도 계획에 동의했다. 미알리는 이미 여러 번 아스렌티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맡았다. 켄지치가 모토사이클을 시동 걸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도시로 이동했다. 도착하자마자 켄지치는 모험가 길드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등록을 요청했을 때 접수원은 그의 신분을 알게 된 후 경악했다. 그가 샤가를 이겼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뒤 그녀는 놀라움의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관심을 끌었다. 케니치는 재빨리 그녀를 제지하며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아. 접수원은 사과하고 그의 등록을 처리했다. 하지만 아네모네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케니치는 최강이야.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하지만 미알리와 아네모네는 케니치의 요리에 익숙해져서인지 향신료가 부족한 음식을 심심하게 느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니치는 양념을 사서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도시를 거닐던 중 케니치는 두 명의 낯선 인물을 마주쳤다. 크로톤도 발견했는데 그의 모습은 수상쩍었지만 케니치는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후에 케니치는 공구점을 찾았다. 그를 처음 본 노점주는 처음 뵙는군요. 혹시 이 근처에 새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고 케니치는 달리아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물건들을 둘러보다가 특이하게 생긴 기구를 발견하고 용도를 물었다. 가게 주인은 한쪽에 포도주를 다른 쪽에 물을 부어서 그 기능을 보여주었다. 반대쪽에서 액체가 나오자 케니치는 포도주가 농축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 기구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케니치는 즉시 그 기구를 사용한다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료를 정제할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상인은 그의 결정에 놀라며 말했다. 그것의 가격은 5잎입니다. 케니치는 단순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상인은 명확히 하기 위해 말했다. 5개의 금화라고 했지 은화가 아니야. 케니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습니다 하고 주저없이 지불했다. 한편 아네모네는 책을 넘기고 있을 때 늙은 여자가 말했다. 그 책은 내게 별로 유용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마법 주문이 적힌 책이야. 케니치는 놀라며 늙은 여자에게 물었다. 그럼
누군가 이 책을 읽으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녀는 말했다. 마법을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선천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해. 케니치는 잠시 생각한 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법을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 책을 10개의 금화로 구매했다. 하지만 늙은 여인은 알려주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와서 받아가도록 하세요. 먼저 등록해야 해. 케니치가 가게를 나서던 중 서둘러 보이는 뉴니어스와 부딪히고 말았다. 케니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곧 그는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의심스러운 맥생인들이 복도를 달려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돌아보니 크로톤과 그의 딸 메리는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네모네가 케니치를 돌아보며 물었다.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케니치는 주저했다. 더 큰 골칫거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그는 마야리에게 아네모네를 돌보라고 지시한 후 재빨리 가면을 샀다. 변장을 하고 그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 건달 중 하나가 협박했다. 더 가까이 오면 후회할 거야. 케니치는 비웃었다. 마법의 힘을 보여주지. 그러고는 폭죽을 던져 소리와 빛의 폭발을 일으켰다. 겁에 질린 범죄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다. 위험이 사라지자 케니치는 가면을 벗고 크로톤과 메리에게 안심시켰다. 이제 안전해. 리네우스가 잠시 후 도착하여 크로톤에게 사과했다. 그들의 함정에 빠져 너희와 헤어졌어 하고 그는 설명했다. 크로톤은 케니치를 돌아보며 말했다. 살려줘서 고마워. 케니치는 물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크로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티라, 향신료 길드의 일원들이야. 정부에서 일할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지? 이건 그들의 복수였어. 그때 메리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빠, 저 사람들 아빠 친구들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분이 당신에게 그림책을 판 상인입니다. 메리는 케니치에게 달려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하던 아네모네는 저도 그 책 만드는데 도왔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새 책 만드는 것을 도와도 될까요? 아네모네는 기뻐서 케니치에게 즉시 부탁했습니다. 케니치는 동의했고 두 소녀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크로톤과 그의 아내는 케니치와 아네모네를 방문했고 아네모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메리의 어머니는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향신료를 사용하셨나요? 케니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상인이라 좋은 품질의 향신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될 때까지 메리와 아네모네는 즐겁게 함께 놀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매일 서로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운명의 날, 크로톤은 절박한 표정으로 케니치에게 달려왔습니다. 케니치, 당신은 상인이잖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케니치는 급박함을 감지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크로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딸 메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심한 열병입니다. 보통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네모네는 케니치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미알리는 재빨리 생각하며 말했다. 치유사는 어떻겠어요? 그들은 마법으로 그녀를 치료할 수 있어요. 크로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에겐 치유사를 고용할 만큼 돈이 없어요? 케니치는 즉시 그에게 약을 건넸다. 이 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가서 그녀에게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케니치는 성공적으로 치유사를 찾아내어 그녀를 메리에게 데려왔다. 그녀가 검진한 후 치유사는 메리를 시코리 열병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했다. 케니치는 자신감 있게 그녀에게 말했다. 정확히 진단해줬군. 지금 고쳐. 치유사는 머리를 저었다. 시코리 열병은 마법으로 치료할 수 없어. 케니치는 경악했다. 뭐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강가 근처에서 자라는 흰 꽃의 씨앗입니다. 케니치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크로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그를 멈췄습니다. 이미 밤입니다. 마리를 지켜야 해. 하지만 크로톤은 고집을 피웠다.
그때 나이나스가 도착해 자진해서 나서겠다고 했다. 나랑 같이 가자. 켄지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경고했다. 일출 전에 씨앗을 찾아와야 한다. 주저없이 그들은 임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범죄자 무리가 음산한 그늘 속에서 수머수반에 숨어있다가 타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후로 켄지치와 다른 사람들은 꽃을 찾기 위해 장소로 향했다. 결국 그들은 샘가에 도착했고 니아네우스는 누군가가 접근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늑대인간의 동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켄지치는 그 후 샘으로 내려가 필요한 꽃을 채취했다. 크로톤은 그의 도움에 감사했다. 갑자기 늑대인간과 니아네우스는 다가오는 몬스터를 감지했다. 몬스터의 수는 많았고 켄지치와 다른 사람들을 둘러쌌다. 그 순간 켄지치는 두 자루의 검을 뽑아내 니아네우스와 크로톤에게 건네며 마리를 구하러 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몬스터들을 상대하겠다고 말했다. 크로톤은 무모하다며 항의했지만 케니치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지금이 메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서 가세요. 라고 안심시켰다. 그러자 케니치는 폭죽을 꺼내 괴물들에게 던져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괴물들을 뒤쫓았고 크로톤과 니아네우스는 메리를 구하러 갔다. 케니치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늑대들은 그를 두고 크로톤과 니아네우스에게 달려들어 포위했다. 범죄자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이것이 크로톤에게 복수할 기회다 라고 말했다. 늑대들은 크로톤과 니아네우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늑대들을 막으려 애썼다. 그때 케니치와 스라소니가 도착했다. 범죄자들은 그들을 보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케니치는 그들이 크로톤과 니아네우스를 공격하도록 늑대들을 부추긴 장본인임을 깨달았다. 그는 니아네우스에게 크로톤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니아네우스는 명령에 따라 크로톤과 함께 도망쳤다. 범죄자들은 다시 늑대들을 이용해 크로톤과 니아네우스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늑대들은 갑자기 멈춰서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 범죄자 한 명을 공격하여 쓰러뜨렸다. 나머지 범죄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짐승이 케니치를 공격하려는 순간 스라소니는 격분했다. 케니치는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여 짐승의 눈을 찔렀고 스라소니는 계속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자 케니치는 폭죽을 괴물에게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괴물은 그것을 먹었고 괴물의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후 케니치는 자신의 탈것을 소환하여 괴물의 머리를 쳤고 괴물은 쓰러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괴물을 보관하고 스라소니와 함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 후 케니치는 늑대들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만든 범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에게 무언가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케니치는 메리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고 메리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회복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크로톤은 케니치가 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메리의 어머니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케니치는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크로톤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후 케니치는 크로톤에게 자신이 범죄자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크로톤은 놀랐고 케니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범죄자를 구하고 다시는 그나 그의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다고 말했다. 범죄자는 케니치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보장했지만 다른 범죄자들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모두 크로톤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크로톤이 지역을 떠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케니치는 이를 크로톤과 공유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가족을 위해 떠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 아닌가? 크로톤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지금 갈 곳이 없으며 스파이스 길드와 연관된 다리아로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케니치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노스볼 남작 부인께서 현재 병사를 모집 중인데 제가 그분과 친분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크로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 가족과 상의해야겠어요. 케니치가 집으로 돌아오니 미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케니치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렇게 흥미진진한 임무에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케니치는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아네모네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미알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네모네가 말했다. 케니치,
메리도 구해줘서 고마워. 케니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까 당연한 일이야. 며칠 후 크로톤은 결정을 내리고 노르스볼 남작에게 합류하기 위해 떠났다. 메리와 아네모네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메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함께 그림책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후에 케니치와 미알리는 누군가 근처에 있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이 돌아서자 그것은 짐승인 범죄자였다. 케니치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기 왜 왔어? 범죄자는 대답했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모든 범죄자들은 크로톤을 원망해. 하지만 이제 그가 사라졌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미아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범죄자는 대답했다. 내가 개족의 약속에 대한 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는 떠나려 했다. 케니치가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범죄자가 답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야? 그 후 케니치는 사냥한 곰을 배달하러 갔다. 길드 직원은 놀라며 외쳤다. 이건 송곳니 곰입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사냥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케니치는 지시했다. 마석을 채취해. 나머지는 내가 팔겠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커서 해가 질 때까지 걸릴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케니치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하기로 했다. 한편 프리뮬라는 케니치를 찾아 도시에 도착했고 케니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켄지치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한 후 그는 그것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기쁨은 컸다.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자랑스럽게 느낀 켄지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리터당 3,000엔이 드는 디젤을 단지 300엔으로 만들었다. 이 도구는 정말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중에 그는 도시로 가서 몇 가지 자비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의 목적지 중 하나는 노파의 가게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마법책을 구입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그의 책이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켄지치가 책을 열었을 때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할머니는 설명했다. 이 책의 주문은 이 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돌 없이는 주문을 배우거나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케니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책이 내가 산 도구만큼 유용하기를. 그 후 그는 길드를 방문하여 마법석과 공고기를 받았다. 일을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불안한 감각이 강해지자 어디선가 프리뮬라가 뒤에서 그를 잡으며 외쳤다. 드디어 찾았다. 케니치는 놀라서 뒤돌아서며 물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프리뮬라는 그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왜 날 두고 갔어? 케니치는 말로 자신 때문에 마로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떠나야 했다고 답했다. 명랑하게 보이던 프리뮬라는 분명히 서운해하며 대답했다. 너는 떠날 필요가 없었어. 그 문제는 마로의 회사의 책임이었지 내 것이 아니었잖아. 소란으로 인해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고 케니치는 부끄러워졌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적인 장소로 가자. 그들은 프리뮬라가 묵고 있던 호텔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프리뮬라는 케니치가 준 술의 아이디어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새로운 귀족 칭호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제공한 모든 도움과 아이디어에 대해 언급하며 단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목숨까지 구했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좌절감은 분명했고 높아진 목소리는 다시 한번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케니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하며 말했다. 그것에 대해 더 생각하지 맙시다. 노스볼 남작과 약혼하셨고 곧 결혼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프리뮬라가 이미 약혼에 대해 논의했고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케니치는 당황했다. 놀란 그는 말했다. 당신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짜증이 난 프리뮬라는 대답했다. 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다님과 공구점 주인이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케니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작별 인사를 못해서 미안했지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리뮬라가 쏘아붙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케니치는 항복하듯 손을 들고 말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해요. 하지만 프리뮬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케니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프리뮬라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럼 저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케니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에스트란티아에 있는 저를 어떻게 찾았어요? 프리뮬라는 설명했다. 당신이 다른 지부에 등록했는지 길드에 확인해봤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이 신규 멤버 명단에 있을 때 마차를 빌려 바로 여기로 왔어. 케니치 옆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프리뮬라는 케니치와 함께 집으로 가는 것을 고집했다. 도착했을 때 아네모네는 프리뮬라를 보고 분명히 서운해했다. 한편 프리뮬라는 케니치가 아네모네와 미알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들을 데리고 가고 나를 남겨둔 거야? 그녀는 소리쳤다. 케니치는 빨리 설명하려 했다. 그건 오해야. 미알리는 혼자 따라왔고 아네모네는 단지 아이일 뿐이야.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어. 프리뮬라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며 알았어, 이번만 봐주지 할게라고 말했다. 그 후에 아네모네는 켄시치에게 프리뮬라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계획이냐며 집이 너무 북적일까봐 걱정스러워했다. 아네모네와 프리뮬라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명백했다. 켄시치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모두 함께 살아가자고 하면서 화해하라고 시도했다. 아네모네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이지는 마라고 덧붙였다. 집안의 긴장감은 공기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사자갈은 프리뮬라의 존재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모두가 킵찬이 옆에서 자고 싶어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상황은 급속도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킵찬이는 질서를 되찾기 위해 애썼다. 다음 날 킵찬이는 책에 적힌 주문을 시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좌절한 킵찬이는 중얼거렸다. 오래된 할머니가 맞았어. 이걸 사용하려면 마법 능력이 필요해. 그는 큰 소리로 책을 팔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프리뮬라가 말했다. 그래, 팔 수 있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이런 책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아. 킵찬이는 한숨을 내쉬며 그렇구나. 사람들은 단순히 취미로 사는구나.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니치는 아네모네가 책의 주문을 사용하려는 것을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불길이 솟구쳐 집 일부에 불이 붙었습니다.